네, 오전 패널에 이어서 두 번째 패널 트럼프 2.0 시대 경제 과학기술 안보 패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사회는 차기 국제정치학회 회장이신 국방대 정한범 교수님께서 맡아주겠습니다. 마이크를 사회자분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 세션 사회를 맡은 차기 회장 국방대학교 정한범입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 아주 재밌는 얘기들이 오간 것 같습니다. 이 국제 질서와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제 이어받아서 경제 과학기술 안보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볼 건데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안보 담론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이제 경제 안보고요. 또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주제가 기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저희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 경제 안보, 기술 안보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이 학계 최고의 전문가들 6분을 모시고 트럼프 시대 경제 과학기술 안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발표에는 우리 세종연구소의 최윤정 박사님, 그리고 국회 미래연구원의 차정미 박사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윤정현 박사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토론에는 LG경영연구원의 고승현 박사님, 그리고 연세대 우병원 교수님, 그리고 국방연구원의 이장욱 박사님, 이렇게 세 분이 해주실 텐데요. 먼저 발표자분들께 15분 정도 시간 드리고요. 그리고 토론자들께는 10분 정도 시간 드릴 텐데 뭐 가능하면 시간 잘 지켜주시고요. 혹시 시간이 초과되면 제가 옆에서 살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러면 우리 발표 토론자분들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라 제가 따로 더 소개시켜드리지 않으셔도 잘 아실 것 같고요. 괜히 또 제가 말을 길게 끌면 시간만 흘러가기 때문에 바로 발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윤정 박사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연구소 최윤정입니다. 오늘 트럼프 2.0 시대의 여러 가지 다양한 국면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한국국제정치학회,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의 발표 제목은 트럼프 2.0 시대 경제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이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조전 요인이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되게 긴 논문을 썼는데 이 논문의 내용을 15분 동안에 발표를 드려야 된다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트럼프가 시시각각으로 새로운 발언과 정책을 막 쏟아내고 있는데 이거를 따라가기도 힘든데 분석을 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야 된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두 번째 임기 시작한 지 2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요. 먼저 취임 첫날부터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메모랜덤 이걸 발표하고 새로운 관세 체제를 염두에 두고 미국의 무역 정책을 완전히 새로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월 들어서 첫 주 동안에 거의 5천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수입품에 대해서 신규 관세를 부과를 했고요. 3월 4일에는 이미 중국에게 관세를 추가로 부과했는데 거기에 관세를 2배로 올립니다. 그리고 또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매기겠다. 그다음에 4월 2일부터는 상호주의 관세를 매기겠다. 폭탄 선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관세를 가지고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느냐, 그것도 지금 저 굉장히 궁금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알다시피 캐나다와 멕시코는 과거에는 나프타, 그리고 지금 이제 1기 때 USMCA를 체결해서 거의 무관세입니다. 근데 관세를 더 부과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것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점은 관세를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그래서 관세를 25% 부과하는데 왜 부과하느냐? 예를 들면 펜타닐 단속을 좀 분명히 해라. 국경 보안을 좀 이렇게 단속을 잘해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트럼프의 이런 모든 놀라운 일들이 과연 트럼프 이 2기에 끝날 것인가? 우리가 1세션에서 많은 그 전문가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때도 저도 같은 의견인데
아쉽게도 미국이 지금 이렇게 이런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이고 있는 일들은 굉장히 상당 기간 지속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제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의 GDP와 중국의 GDP가 어떻게 격차가 좁아지고 있는지, 이게 2021년 이후에는 다시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세계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위협받는다라는 그런 인식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데이터를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측을 보시면 우측에 있는 이 그래프는 미국이 국내 소비가 경제를 이끄는 나라지만 미국에서 의외로 굉장히 무역이 차지하는 그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그리고 그 무역의 비중이 높은데 경상수지 적자폭은 굉장히 좁혀지지가 않고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 이런 문제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앞으로 이런 신자유주의에 의거한 이런 식의 어떤 질서를 유지할 마음이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없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면 이게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하나의 가정. 그리고 두 번째는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선거 캠페인 기간 중에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과연 얼마큼 실현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 조변석계에서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있는데 트럼프의 말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요거를 조금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빅터 차가 한 이야기인데 트럼프가 말하는 트럼프의 큰 길, 큰 그림, 방향성은 정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트럼프의 경제 안보 전략이라고 말을 한다면 이 경제 안보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갖는 어떤 협상의 전술, 그러니까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을 트럼프가 발표했는데 협상의 기술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국면에서 트럼프가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막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고 있는 방향성은 굉장히 분명하고 굉장히 일관성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2.0 시대에서 경제안보 전략을 유형화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최대한 한번 유형화를 하려는 노력이 본 저 연구에서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유형화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만 한번 트럼프가 경제안보 전략이라는 거 가지고 어떤 플레이북, 어떤 카드를 가질 수 있는지 우리가 그걸 한번 미리 사전에 좀 예단을 해보고 그렇다면 조금 더 대응을 하는 것도 좀 순조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연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자, 이 경제 안보를 유형화를 하는 이것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실험적인 것입니다. 근데 요거를 자세히 보시면 트럼프가 하는 여러 가지 지금 되게 독특한 그런 것들이 이 제가 지금 여기 네 가지를 유형화했는데 여기에 상당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제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주섬주섬 안경을 꺼내고 있습니다. 이게 화면이 저의 생각보다 작고 제가 눈이 생각보다 많이 나빠졌는데 1도 안 보이는군요. 네. 네,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책에 없고 이걸 제가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경제 안보를 유형화를 제가 해봤는데요. 첫 번째, 네. 맨 처음에 보시는 거 경제에서의 안보적인 요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전에는 아시겠지만 신자유주의에서는 경제의 영역과 정치의 영역을 구분해서 예를 들면 경제 같은 경우에는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 효용을 소비자든 기업인이든 얻는 것이 굉장히 미덕으로 여겨졌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경제에서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매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이제 캐치해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이중용도 기술, 그다음에 공급망, 식량과 뭐 에너지 이렇게 해서 어떤 안보적인 함의를 갖는 경제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를 들면은 미국에게 있어서요. 대만이 왜 포기하기 어려운 것일까요? 대만은 반도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대만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기지를 중국에게 내어주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러우 전쟁 중지한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했던 게 뭐죠?
우크라이나한테 핵심 광물 그 개발권 우리한테 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인 뭔가 어떤 수탈이라든지 그런 도구를 통해서 안보적인 그런 것들을 또 충족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 경제에서의 안보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경제에서 어떤 안보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탈동조화 또 이게 디리스킹이라든지 어떤 이야기로도 뭐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미국이 하기 시작했고 중국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2015년에 중국이 중국 제조 2025를 하면서 여러 가지 목표 중에 사실은 하나가 미국 경기와 그 동조화를 하지 않는다. 중국 자체 내에서 충족한 공급망을 만들고 생산과 소비를 다 하는 충족적인 이제 경제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목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경제에서의 안보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따로 관리하는 이런 경제 안보의 유형화가 첫 번째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은 안보를 위한 경제.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경제 안보를 할 때 여기에 많이 경도가 돼 있었는데요. 제가 이 연구를 처음에 시작하려고 했던 그 동기 중에 하나가 또 이건데 흔히 경제 안보라고 하면 우리는 그 뭐 영어로는 economic statecraft 그래가지고 어떤 경제적 책략을 가지고 국가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 수출 통제라든지 외국인 투자 심사 강화라든지 이런 어떤 경제적인 도구죠. 경제 제재 이런 것들을 부여한다든지.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경제 안보 유형들 중에 하나,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것 중에 하나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무기화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대표적으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관세를 무기화하는 거 그것이 지금 이제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세 번째는 경제가 곧 안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고 어떤 국가가 주권 국가로 남기 위해서는 뭐 옛날에 중국 뭐 부국강병 이야기했듯이 경제적으로 번영한 나라가 어떤 그 소버레인티 주권을 계속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자체가 곧 안보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주로 어떤 그 경제 성장 같은 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예를 들면 이제 뭐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주로 그랬죠. 그래서 뭐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라든지 어떤 보조금 같은 걸 주면서 국내 산업 그 경쟁력 같은 걸 높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고요. 여기에서 예를 들면 이제 미국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마가라든지 중국의 제조 2025 여기도 또 저기 등장을 하는데 여기 또 등장하는 요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경제 안보의 유형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유형을 나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인도 같은 경우에도 Make in India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 경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이것이 세 번째 유형의 경제 안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번째 유형은 그 경제를 위한 외교와 안보입니다. 즉 경제를 잘 살리기 위해서 외교 안보적인 것을 어떤 식으로 서포트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인도 퍼시픽 이코노믹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을 모아서 어떤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어떤 도구를 만든다든지 또는 어떤 그 개발 원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래에 제가 정책 대응이라고 써놓은 것은 무엇이냐면 각각 네 개의 그 경제 안보의 유형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고려를 해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 글로벌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제가 써놓은 것인데요. 예를 들어 이제 그 첫 번째 경제에서의 안보 요 밑에서는 그래서 신흥 파괴적인 기술을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어떤 그 무역 전환, 그다음에 무역 분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안보를 위한 경제에서는 또 공급망을 다시 재편해서 리쇼어링, 프렌쇼어링, 니어쇼어링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 심사 강화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고 세 번째 경제가 국익이다 이런 거는 굉장히 강력한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이라든지 어떤 계획 경제적인 모습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떤 그런 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것인데요. 이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럼 제가 신자유주의 노선에서 경로를 벗어난 것이 트럼프 2.0 그리고 그 이후에 상당 기간 우리의 어떤 그런 무역 안보, 경제 안보 질서를 정의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서 이 무역협정 체결 이런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첫 번째는 굉장히 이익과 그 파트너들 간의 어떤 그런 이제 유연한 그런 무역 협정 체결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본 것 중에 하나가 그 MSP가 있죠. 뭐 희귀광물 협정 체결을 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대파 디지털 무역 협정이라든지 이런 어떤 소규모의 이해관계 집단끼리 모여서 하는 그런 무역 협정들이 마구 양산이 될 것인데 동시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양산이 되고 나면 어떤 최적의 그런 효과를 누리기 어렵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WTO라든지 G7, 뭐 G20 이런 어떤 기존에 있는 플랫폼들을 개선을 하려는 그런 노력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유형화를 해보았고요. 아이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유행어를 제가 했던 여러 가지 이유는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같이 해보고 싶었냐면 첫 번째는 경제 안보라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함의를 굉장히 좁게 보아서는 안 된다. 트럼프 2.0 들어서 이미 경제와 정치가 굉장히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보아야 되고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 속에서 종합적인 이해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봐야 됩니다. 특히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경제 안보 책략을 가장 적극적으로 열심히 쓰고 있는 대상이 어딜까요? 적국이 아니고 동맹국가입니다. 보시다시피 왜냐하면 동맹국들은 미국의 이런 공격적인 경제정책 접근 방식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고 가장 더 빠르고 신속하게 움직이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이런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이런 국가들에게 굉장히 경제 안보 전략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신통상 패러다임이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경제 안보의 어떤 패러다임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패러다임을 만드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그런 그 전략 과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또 하나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미국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무역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는데 전 세계 경제에서 보면요. 2017년에 트럼프 일기 행정부가 들었을 때 전 세계 무역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6.2%였는데요. 지금 현재 금년 초에 보면은 이게 5.3%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무역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미국이 이렇게 미국 중심적으로 미국이 일방적으로 무역 정책을 막 얘기를 하고 경제 안보를 엮는 어떤 그런 강압 정책을 계속 지속하게 될 경우 어쩌면 미국이 스스로를 디커플링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그런 이제 원치 않는 결과에 우리가 봉착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도 경제 안보를 좀 더 이 최대한 경제 안보를 잘 실현하기 위해서 미국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거래적인 입장에서 외교적인 입장으로 미국을 우리가 이 협상의 장으로 초대를 하고 한국도 조금 이렇게 지금 경제 안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좀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좀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제가 이 경제 안보 유형화해서 만든 각 그 구체적인 정책 대응들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현재는 지금 이제 경제 안보가 우리가 이제 산업부 내 또 지금 이제 안보실에서는 3차장 내 이렇게 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제 안보라는 것은 여기서 보시듯이 굉장히 홀 오브 가버먼트의 어프로치를 가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뭐 산업부가 아니고 조금 더 높은 격상돼서 모든 부서가 총괄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가지고 굉장히 전략적, 종합적,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정책 제언을 끝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주 재밌는 분석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경제 안보라고 그냥 쉽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경제 안보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우리 뭐 옛날에 포괄 안보라고 해서 다 모든 것이 다 안보와 연결돼 있다 이런 얘기들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경제 안보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영역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많은 새로운 유형화 분류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최윤정 박사님 발표에서도 그런 것을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차정미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정입니다. 사실은 제가 트럼프 2기의 미중 기술 외교 경쟁 전망 이렇게 했는데 제가 사실 이게 미국의 대중 기술 전략 그리고 중국의 대응 전략을 연구한 지가 꽤 됐고 어떻게 보면 트럼프 1기부터 바이든 정부까지 그리고 작년 여름에 아마 트럼프 2기의 미중 경쟁 전망과 기술 외교 전망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사실은 최근 한두 달간에 정말 이렇게 전망하기가 어려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 있게 사실은 뭐 전체적인 측면에서 대전략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이 어떻게 나아갈지를 대강 이해할 수 있었고 그리고 바이든 정부 때도 뭐 워낙 체계적이어서 디커플링, 디리스킹이 변했을 때에도 이 경로는 어차피 똑같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사실은 전망하기 그다지 어렵지 않았고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대중 기술 통제를 하는 방향을 전망할 수 있었는데 트럼프 실제 2기 들어와서는 사실은 살짝 쉬고 있었습니다. 워낙 혼란스러워서. 다시 이제 이런 기회를 주셔서 최근 며칠간 다시 이렇게 자료들을 다시 주워보면서 어떻게든 전망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지금 자료가 이 자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앞에 이렇게 서론에 썼는데 predicting the unpredictable 이렇게 썼던 이유는 지금 한국이 미중 경쟁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고 미국 내에서도 사실은 모든 얘기는 그냥 unpredictability, uncertainty 불확실하고 불명확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이게 확실하다는 거가 결론이 나 있고요. 또 하나는 더 독특하게는 실제로는 트럼프 2기를 작년에 전망했을 때만 해도 모든 트럼프의 핵심 참모들이 winning the race였거든요. 무조건 미중 경제에서 승리해야 된다. 그러니 철저하게 통제해야 되고 완전한 전략적 디커플링이라고 얘기할 만큼 완벽하게 더 크게 거리를 둬야 된다는 게 핵심 기조였는데 지금 제가 이 페이퍼를 제출하기까지 한 50일 지났는데 보니 상대적으로 모두가 미국 내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의외다라는 겁니다. 전혀 상대적으로 동맹국에 대한 국제기구에 대한 그리고 오히려 정부 내 관료주의를 해체하는 것과도 훨씬 더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으로 중국을 언급하는 거고 중국에 대한 전략도 그다지 체계적으로 뭔가 나와 있는 게 아직은 없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과연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것, 트럼프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뭘까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발표의 핵심이고요. 두 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어차피 언프리디터블이 불확실한데 하나는 큰 틀에서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대중국 기술 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거다. 훨씬 더 가능성은 높고요. 왜냐하면 이미 트럼프 2기를 준비했던 참모들, 제가 여기 썼던 것처럼 AFPI나 미국 우선주의 연구소에서 나왔던 것, 그리고 헤리티지 연구소에서 나왔던 프로젝트 2025나 상당 부분의 준비들이 꽤 되어 있고요. 사실은 그것들이 트럼프가 인정하진 않더라도 지금 현재까지는 다수가 반영되고 있다라는 게 분석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직은 구체적으로 너무 많은 것들이 딥스테이트를 해체하는 것, 그리고 동맹국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는 것 이런 것들이 혼란스럽게 진행되고 있어서 조명은 덜 받고 있지만 준비는 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준비될지는 실제적으로 트럼프 2기 이전에 준비했던 것 그리고 트럼프 2기 들어와서 행정명령과 선언문에서 간헐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당 부분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대중국 기술 통제와 전략적 디커플링의 과정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예측은 할 수 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독단성과 트럼프의 임기응변성과 그리고 트럼프 내각이 갖고 있는 지나친 로열리스트 기반의 구조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과거의 관료들이 체계적으로 준비했었고 과거에 라이트하이저나 오브라이언 같은 굉장히 시니어의 전략가들이 체계적으로 준비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불확실하다. 과연 트럼프가 뒤집으면 바로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내각 내부에 굉장히 취약성을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불확실성 요소 중에 하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추세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준비는 이쪽으로 하고 있으나 어느 시점에 어떻게 트럼프 혼자 바꿀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제가 트럼프 2.0 시대 이렇게 봤는데 별로 클루가 없어요. 클루가 없는데 제가 이렇게 그래프 했던 것처럼 가장 확실한 건 이미 준비는 많이 돼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 행정명령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불과 한 달 만에
과거 역대 정부의 1년치 행정명령 숫자를 이미 확 뛰어넘었어요. 압도적으로. 그럴 만큼 이미 이 행정명령들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고, 그 행정명령의 내용들이 대부분 딥스테이트니 뭐 이렇게 해외 지원을 줄이는 거니 상당 부분 동맹국에 대한 타겟이나 국제교육의 타겟이긴 하지만 일정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 대한 중국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다는 거고, 가장 대표적인 선언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보시면 미국 우선 무역 정책 그리고 미국 우선 투자 정책 이 두 가지인데, 미국 우선 무역 정책과 미국 우선 투자 정책이 사실은 구체적으로 말은 하고 있지 않은데 이 두 가지가 말하고 있는 건 준비하라는 거예요. 재무부와 상무부와 국무부와 그리고 국방부와 다 협의해서 40일간에 아니면 60일 만에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거고, 그 준비하는 내용들은 상당 부분 내각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라이트하이저나 오브라이언 같은 핵심 참모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상당 부분 담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뭐 중국과 영구적 경상무역 관계가 의회에서 폐지하라고 하면 이것도 검토해라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기술과 관련돼서 수출 통제, 현재 수출 통제, 전략물품, 소프트웨어, 서비스 같은 게 중국 같은 전략적 경쟁 국가들이 이전하지 않도록 지금보다 훨씬 더 허점이 없는 방법으로 검토해라라고 하는 거고, 상무부에서도 커넥티드 카뿐만 아니고 커넥티드 상품 전반에 대해서 수출 통제하는 것도 검토해라라고 하는 거고, 재무부에는 아웃바운드 인베스트먼트나 인바운드 인베스트먼트를 지금 이전으로는 안 되니 아웃바운드 인베스트먼트나 인바운드 인베스트먼트도 뭔가 국가 안보에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해라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검토는 40일, 60일 이렇게 기한을 주고 있어요. 결국은 굉장히 전략적 방향은 나와 있고, 이거를 상무부와 재무부가 어떻게 검토할지는 아마 향후에 한두 달 더 지나서 보면 구체적으로 대중국 기술 통제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미국 그 우선 투자 정책도 마찬가지인데 중국이 굉장히 기대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그 전에 제가 중국 학자들한테 물어봐도 뭔가 그래도 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 우리가 뭔가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면, 미국에도 트럼프 워낙 투자를 좋아하니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면 우리는 뭐 기술 유출 이런 거 걱정 안 하니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걸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봤는데, 사실 이게 미국 우선 투자 정책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있어요. 중국 같은 국가들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은 만들겠지만 중국 같은 경쟁 국가들이 우리의 첨단 기술과 산업에 접근하는 것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동맹국 투자도 받겠지만 동맹국이 실질적으로 이런 중국과 같은 경쟁 국가들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것도 받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결국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두 문건에서 보면 원래 가던 방식, 바이든 정부가 했던 것, 그것보다 조금 더 강한 방법으로 전략적 디커플링을 기도했었던 라이트하이저의 기획 자체는 사실은 아직은 살아있다. 구체적이는 않은데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근데 어떻게 볼 건지 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제가 인사들을 쭉 보긴 했는데, 인사들에서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리차드 그린이나 그 엘비치 콜비나 다 지금은 들어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완벽하게 이제 대중국 승리론자들이에요. 결국은 이 훨씬 더 강경하게 갈 가능성이 높고, 마르코 루비오나 뭐 최근에 왈츠 같은 국무장관도 대중국 승리를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고, 그 무역 대표부 대표로 지금 임명받은 사람도 라이트하이저의 비서실장이었던 사람이에요. 결국은 상당 부분 허키시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건 맞다. 근데 결국은 이게 어떻게 드러날지는 조금 더 들어봐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뭐 인사들을 보든 지금 여러 가지 그 우리 메모랜덤을 받은 기본적으로 방향은 아직까지는 대중국 전략적 디커플링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뭐 최근에 의회에서도 여기 제가 썼던 것처럼 딥시크에 대한 거니 소프트웨어에 대한 거니, 그리고 중국인들이 뭐 대학에 뭐 컴퓨터 같은 걸 좀 이렇게 양자 컴퓨터 같은 거 못 접근하게 하라는 뭐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다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 중간에 썼던 것처럼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혼란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갔더니 전문가들 물어봤더니 산업안보국이라고 BIS가 상당 부분 수출 통제를 담당했는데 BIS 산업안보국을 포함해서 상당 부분이 홀드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대거 인력 감축도 있고 그 일을 10몇 년간 했었던 핵심 보직의 사람들이 다 잘린 상황. 그래서 이렇게 강경하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기조는 되게 강경하나 그걸 실행할 만한 실행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기관들이 무력화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상당 부분 해고됐고,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얼마나 속도감 있게 이런 기조들을 관철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게 미국 내의 걱정들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CIS나 이런 데서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원래도 BIS가 600명밖에 안 되는 되게 작은 조직에서 그 많은 것들을 담당했는데 더 많은 기술 수출 통제를 하고자 하면서 그러면서 이 많은 사람들을 해고하고 인력 예산을 다 줄이는 상황이면 사실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내부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그널을 계속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단순히 이제 이런 강한 기조와 그리고 내부적인 인력 감축과 뭐 여러 가지 예산 감축과 이런 과정에 굉장히 모순된 시그널뿐만 아니고 트럼프 자체도 사실은 트럼프는 한 번도 중국을 실존적 위협이라고 하지 않았고 그런 차원에서 계속 시진핑은 훌륭한 지도자고 시진핑하고 되게 좋은 친구고 시진핑과 거래할 수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과연 이게 어떻게 갈지는 누구도 모른다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는 중론인 것 같고요. 결국은 큰 기조로 보면 전략적 뒷거문을 갈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와 그리고 여러 가지 예산 감축의 여러 가지 기조들이 여전히 지금은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들 하고 있는 BIS를 자꾸 줄이는 게 사실은 트럼프가 중국하고 거래할 수 있고 기술 통제도 완화할 수 있다는 시그널일 수 있다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놀랄 일도 아니다라고 하는 게 기존 지금의 생각들이고요. 그래서 그래서 양방을 열려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게 지금의 크게 트럼프가 독단적으로 결심하지만 않으면 지금의 추세는 전략적 뒷거품을 갈 거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이 상황에서 중국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짧게 그냥 한 4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면 중국은 똑같이 알고 있어요. 굉장히 모순적이라는 걸 알고 있고 최근에 왕이가 양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이 이렇게 양면적으로 나오는 걸 반가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협력할 수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쪽에선 트럼프는 자꾸 좋은 친구라고 하고 그러면서 수출 통제를 계속 강화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건설적 협력을 하는 데는 방해가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우리는 보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뭐 이렇게 핵심 자원은 수출 통제한다든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런 기업들을 스크리닝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강경 대응을 할 조치들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젠가 이제 중국이 얘기한 것처럼 미국 내 중국인들의 직접재산권을 스크린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미 중국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법을 만들었어요. 만약에 중국의 지적재산권을 건드리면 그것에 대해서 보복 조치하겠다는 법도 만들었고요. 그런 것처럼 상당 부분 중국은 강경하게 보복할 대응을 이미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국내적인 요인이 국내적인 것뿐만 아니고 대내적으로 약간 중국의 자신감을 표력하는 것. 중국이 실질적으로 트럼프 취임할 때 딥시크 쇼크가 나왔고, 그리고 최근에 판제네라고 양자 컴퓨팅이 미국보다 훨씬 더 월등하다는 얘기를 최근에도 발표도 했고요. 그런 것처럼 미국과 서구가 대중국 기술 봉쇄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린 기술적으로 지속적으로 돌파하고 있다라고 있는 자신감을 보여주면서 미국의 대중국 기술 통제는 실패하고 있다는 얘기를 굉장히 일관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과학자들은 얘기는 지금의 대중국 기술 통제는 철저히 실패하고 있고 우리는 앞으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대내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 지금의 트럼프를 압박하는 용도의 하나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미국이 대중국 기술 통제를 해봐야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는 시그널을 계속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결국은 이렇게 해서 과학기술 자립자가 그리고 양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엄청난 투자를 이제 AI 플러스 양자 이런 데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무리 기술 통제를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니네가 기술 통제하는 분야의 핵심 인공지능 양자 같은 기술 분야에 전폭적인 투자를 할 거고, 그러면서 프라이빗 컴퍼니를 동원해서 이 분야에 사활을 걸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향후에 트럼프 2기는 아마 중국이 전폭적인 투자와 민관 협력을 통해서 이 분야의 기술 돌파들을 뭔가 해내가는 것들을 아마 가장 핵심적인 과제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 거. 네 번째는 뭐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미국이 이렇게 USAID 지원 줄이면서 해외 원조 지원 다 줄이면서 그 과정의 백흉을 중국이 메꿔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중국이 최근에 하고 있는 것 중에는 아프리카나 이런 글로벌 초빈국한테는 관세 0% 했어요. 관세 완전히 낮추고, 그러면서 캄보디아의 해외 지원, 미국이 지원 없어진 거 본인들이 메꾸고, 그러면서 글로벌 남반구에 본인들이 오픈 소사이어티, 오픈 사이언스 무슨 리서치 센터 같은 거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것좀 미국이 하는 방식 반대로 미국이 해외 지원을 줄이고 뭔가 자국 중심으로 산업과 기술을 하려고 하면 본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글로벌리 본인이 글로벌 남반구라고 하는 글로벌 사우스를 중심으로 하지만 그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국으로서의 역할과 책임, 그러면서 훨씬 더 오픈 사이언스와
오픈 플랫폼과 그리고 오픈 컬래버레이션과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뭔가 호혜적 차원의 대국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고 유엔을 비롯해서 글로벌 다자 차지에 대한 굉장한 지원의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미국 트럼프 2기에 중국이 하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제가 결론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사실 지속적이다. 저는 뭐 그다지 지금의 일탈을 반영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이게 강도가 계속 세지는 건 맞다라고 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주체, 뭐 여러 가지 딥스테이트라는 것들 역량이 줄어드는 거, 수출 통제할 수 있는 역량도 줄어들고 트럼프의 독단성, 약간의 임기응변성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고 일론 머스크나 기업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지금 대부분 과학기술 분야 담당자들은 기업인들이거든요. 민간 기업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미국의 전략적 디커플링의 기조에서 얼마나 다른 시그널과 혼란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은 굉장히 다시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에 세 가지 질문 드렸는데 이건 결국은 다 아까 1세션에서 마찬가지인데 이게 정말 지속적일 거냐? 트럼프 어차피 4년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이런 기존이 지속적일 거냐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트럼프 임기 4년밖에 안 되지만 4년 동안에 엄청나게 딥스테이트라고 다 지금 미국 가면 모든 게 홀딩돼 있어요. 다 이게 다 감축에 지원 다 없애고 하는데 과연 4년이 지나면 이렇게 망가진 구조에서 이게 얼마나 효과는 장기적일 거냐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트럼프와 관료와 그리고 뭐 기업인들이 다 굉장히 여러 주체들이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아무리 대중국 기술 통제를 잘하고 싶어도 과연 이게 얼마나 일관된 방향으로 조율된 방향으로 실제 실행 가능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 트럼프 2기 정부의 중국 정책 관련해서 많은 말씀 주셨는데 저도 사실 오늘도 그랬지만 정말 근본적인 궁금증이 있어요. 뭐가 정말 플랜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다가 사실 또 생각을 좀 바꿔서 다른 각도에서 보니까 트럼프 내지는 하여간 뭐 그 그룹의 목적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인가 아니면 국내 정치에서 중국을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것인가. 만약에 국내 정치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정권을 잡아서 바로 중국에 대한 뭔가를 한다기보다 국내 정치적인 어떤 수단들을 동원하는 것들이 더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하여간 굉장히 재밌는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윤정현 박사님께서 트럼프 2기 이 마가노믹스 하의 과학기술 안보로 발표해 주시겠는데요. 역시 15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윤정현입니다. 보통 이런 발표 자리에 오면은 이렇게 이런 뜻깊은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또 주최 기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대되고 제가 직접 또 무대에 올라가가지고 좀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공동 학술 회의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 주신 또 이 김태형 국정작계 회장님께 또 감사를 또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제 있는 세션이 결국은 이제 트럼프 2.0 시대의 과학 그리고 경제 기술 안보 세션입니다. 그래서 다소 많은 이제 같은 공통된 주제를 갖고 하다 보니까 조금 중첩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었었는데 다행히도 또 서로 이렇게 좀 더 다른 포커스를 내서 서로 다른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세션과 또 지금 세션의 두 박사님께서 큰 거시적인 기조 전략성에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조금은 한 단계 내려와서 과학기술 정책 미국의 과학기술 안보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것이 트럼프 2.0 시대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트럼프 2.0 시대의 어떤 전반적인 기조를 설명하는 마가노믹스가 어떻게 암묵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결과로서 귀결되는 미국의 과학기술 안보 정책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떤 차원에서의 협력적 거래적인 레버리지를 확보할 것인가를 좀 더 재현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사실 이 마가노믹스라는 것이 이제는 뭐 미국 자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혼돈 속에 탄생한 경쟁 내러티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표상되는 것은 사실상 뭐 불법 입국자 추방이라든지 관세 장벽에 대한 올려진 것인지 보호주의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트럼프가 얘기했던 미국의 골든 에이지를 위한 방향이라고 하지만 그 실제로 실행 가치들이 서로 모순적이고 충돌한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현실화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가치들의 혼합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백인 노동층에서부터 이른바 실리콘 우파라고 불릴 수 있는 새로운 대부호 계층까지 폭넓은 유권자 세력에 파고들고 이미 출범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경제학자들은 이 마가노믹스를 어떻게 보면 철저히 이질적이고 상호 충돌하는 가치들이 뒤섞인 직접 어떤 잡동사니에 불과하다라고까지 평화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걸 살펴보면은 자유주의 원칙과 완전히 배제되는 극단적인 관세 장벽, 그리고 특정 산업을 적극 지원하는 어떤 산업 정책 같은 것이 비슷하게 어떤 계획 교육처럼 모습을 보입니다만은, 또 다른 편에는 또 딥스테이트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정부의 효율성을 극도로 강조하고, 또 일견 보호지 측면을 보이다가도 그린란드 매입이라든지 캐나다에 있는 51주 합병이라든지 굉장히 또 팽창적인 의사에 언급을 합니다. 실제로 취임 연설 때 확장주의 또는 맥키니 대통령에 대한 찬사를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중적 정체성을 갖고 있다. 그럼 이런 마가노믹스가 결국은 주류 경제학이랑 굉장히 벗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떤 그동안 30년 동안 이어졌던 세계화에서의 소외측에 대한 축적된 불만의 반영체로서 지금 현재 구현이 되고 있다. 그래서 논리적 일관성이란 정합성을 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에게 감정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호소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마가노믹스를 어떤 아웃사이더의 경제학으로 보는 게 아니라 트럼프로 상징되는 현재 어떤 미국 사회에 대한 누적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문화적인 메시지로 봐야 되고, 이것은 결국 트럼프 개인의 인기나 일리적 형상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 대안적인 어떤 전 사회적 지금을 아우를 수 있는 대안적인 경제적인 패러다임을 제시하지 못하면은 이러한 편법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질적이고 어떻게 보면 변칙적인 이런 문화적 메시지로 마가노믹스가 계속 갈 것이라는 경고를 또 이제 비즈니스 스탠다드에서는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가노믹스 기조가 그렇다면 과학기술 정책에서 어떻게 반영을 되는가? 잠깐 그 바로 직전에 이 바이든 행정부를 보게 되면은 설리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학기술의 우위가 이제 국가안보이라고 말을 언급한 만큼 이른바 어떤 기술협회에서의 어떤 기술 독트린에 대한 언급을 하는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중 전략 경쟁 구도에서의 핵심 키는 기술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우위의 유지가 아니라 격차를 최대한 벌리고 아예 추격을 꺾을 만큼 굉장히 압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한 바가 있고, 이에 따라서 미중 간에서의 양자 경쟁 구도가 아닌 이를 달성하기 위한 동맹과 우호국, 신뢰할 수 있는 국가 간에서의 하나의 어떤 진영 간 대결로 이것을 확장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떤 기술 공급망의 재편도 양자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한미일 전략 대화 같은 것처럼 어떤 다자 간의 또 이제 쿼드라든지 또 IPF처럼 굉장히 다자 간의 프레임워크를 추구하면서 굉장히 입체적으로 점선 면을 아우르는 전략적으로 이제 펼쳐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적 어떤 표면적이나마 얼라이언스라는 퍼스트라는 말을 내세우면서 동맹을 아울러가서 갔던 그런 형상을 보였고, 이 저희 자료집에 이제 110페이지에 있는 그림처럼 중국과의 대결에서 결국은 단번의 어떤 단절과 디커플링이 어렵기 때문에 핵심적인 디커플링 영역과 또 우호국이라든지 인접 국가로서의 어떤 리더럴 밸류체인을 할 수 있는 부분, 또 최소한도에서의 대중국 의존도를 유지하면서 그것이 심화되지 않기 정도 하는 관리하는 어떤 칭의에 대한 원칙들, 그리고 이제 전략성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이 없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어떤 지금까지 유지하던 원칙들, 그래서 굉장히 입체적으로 이거를 계층화하면서 공급망을 기술 공급망을 가져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으로서의 어떤 트러스트 밸류 체인에 속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우리의 전략 공간을 입지를 최대한 확장하면서 그 우리의 어떤 레버리지를 또 그리고 협상력 우위 요소들을 품목들을 발굴하고 발전시키면 되는 구조였던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트럼프 들어가면서 이게 표면적으로나 봤을 때 깨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그림 있는 것처럼 단순히 이제 중국과 어떤 우호국 동맹국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미국이 아닌 것, 그러니까 이 디커플링과 그렇지 않은 걸로 아예 단순화해 버리면서 우방과 적대국을 가리자는 탈진영화 현상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도전적인 변혁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실질적으로 미국이 자체적으로 어떤 도메스틱 밸류체인을 모든 걸 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임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는 뭐 트러스트 밸류체인인지 리지널 밸류체인처럼 역할을 어느 정도 분담해서 여지를 줬다면은 아예 미국으로 들어와서
이 미국 안에 도메스틱 밸류체인 안에서 해결을 해라라는 차원에서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취임과 함께 발표했던 미국의 AI 인프라 계획인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대표적인데 보면 이제 투자 자금을 된 소프트뱅크라든지 또 여기에 된 아랍계 국펀드 있는 MGX라든지 이런 애들이 다 들어오는 거죠 미국 안에서. 그래서 그 안에서 소화를 하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또 굉장히 적자 만성적인 적자와 경영 위기에 있는 인텔을 또 이제 TS에서 인수해라. 근데 인수해서 가져가라는 게 아니라 들어와서 운영하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차원에 접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바이든 정부가 달라지고 있고. 결국은 이걸 봤을 때 우리는 마가노믹스가 미국의 과학기술 전략에 미치는 몇 가지의 한 큰 꼭지에 대한 키워드와 파괴력의 특징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효율성의 가치라고 볼 수가 저는 있겠습니다. 연방 정부의 뭐 축소, 규제 혁파, 또 이제 민간 자율 규제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 심지어는 이제 안보의 효율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익이 없는 전쟁을 안 한다고 이제 왈츠 보좌관이 언급도 한 바 있죠. 이것처럼 그 동안에 있어서의 수익성이라든지 단기적인 어떤 시장성과는 일견 거리가 있었던 공공 R&D에서도 여기 개입을 한다. 그래서 공공 R&D 예산의 삭감과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 분야를 해가지고 중요 분야는 돈이 되는 분야, 좀 더 탁월한 분야 우선으로 직접적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임명됐던 이제 마이클 크라셔스 이제 그 백악관 이제 과학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중국과 달리 전 분야에 대한 보편적 연구자금 지원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자유시장 접근을 여기에도 적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차별된 경쟁 분야 위주의 미국식 자유주의 접근을 공공 R&D에다가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 중심의 탁월성, 그다음에 경쟁 기반의 성취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결국은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연구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과 인력의 대폭적인 감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국의 공공 연구의 어떤 R&D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니스트라든지 또 이제 국립보건 같은 경우가 거의 절반 이상 날아가면서 그동안 유례 없이 어떻게 보면은 그 기초과학과 공공연구의 지원 기능을 이제 하는 위기를 또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는 이제 미국 해양 대기청이라든지 세계 기상기구 또 국제 기후 프로젝트까지도 이제 하면서 결국 이들이 했던 것은 돈이 안 되는 공공재 연구에 대한 수행 기관에 대해서는 이제 칼을 대겠다. 그리고 이들이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규제 근거에 대한 연구물을 만들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반영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결과 이제 미 과학계에는 최근에 이런 영향의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에 기초과학대를 넘어서 산업응용 연구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과 또 이제 미국 인력층에 대한 인재풀의 감소라든지 유출, 약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미국 과학기술진흥협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흥 위주로 규제 타파 위주로만 간다면은 AI 같은 경우에 폭주 그다음에 이제 어떤 환경 파괴 이런 것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말하는 DEI, 그러니까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접근성 같은 경우를 이제 이것을 어떤 혁신을 저해하는 이념적 가치다라고 이걸 깼잖아요. 근데 이걸 대체하는 게 결국은 belonging, 소속감이라는 걸 넣으면서 새로운 가치를 마가독스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떻게 보면 교육 과학기를 적용됐던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기존 다양성의 가치들이 훼손되고 연구 무결성을 강조하는 명목 하에서 어떻게 보면은 계단이 이제 폐쇄적인 위주로 이제 가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나사가 이제 초국가적으로 했던 우주 개발인 아르테미스 방향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색 인종이라든지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달에 착륙하는 역할인데 당연히 이것도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화석 연료 위주에서의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패권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이미 첫날 취임과 함께 에너지 분야에서의 어떤 행정명령을 5가지를 쏟아냈죠. 대부분이 환경 규제 철폐와 화석 연료에 대한 발굴, 활용, 적적 발용, 그리고 이제 파리협약 탈퇴 같은 대단히 이제 강력한 것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걸 홍보했냐면은 미국의 에너지 자립뿐만 아니라 미국이 잉여의 화석 에너지를 갖고 동맹 국가에도 이제 공급해 줌으로써 동맹국의 경제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가노믹스의 기조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 정책에도 이것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는 이게 2가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핵심 신흥금융사의 첫 번째 그 AI 전략입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5천억 달러에 해당하는 이제 국가 AI 인프라 구축 사업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외국의 기업들의 투자들을 굉장히 이제 반영해가지고 여기 들어와라고 하고 있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AI에 대한 그런 산업 경쟁력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그러니까 국내 일자리 창출을 굉장히 역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이 보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지면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데 이것이 결국은 풍력이라든지 어떤 천연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은 대단히 연속성이지 못하고 안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화석 연료를 써야 된다. 그래서 전통적인 화석 연료의 적극적인 활용의 근거로서 이걸 또 활용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AI 개발과 혁신을 제약하는 규제를 철폐를 과감히 하는 수단으로서 이것을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라든지 반도체 제작 설비라든지 인프라 확충이 선행되는 어떤 환경 보호천의 규제를 굉장히 간소한 면제할 가능성을 시사했고요. 나아가서 AI 모델의 훈련과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개인 정보라든지 사용자 데이터 수집이라든지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규제들도 마찬가지로 대폭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Make America First in AI 해가지고 AI 연구 생태계에서의 어떤 개방성을 약화시키는 어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바이든 행정부가 과거에 이제 해외 AI 인재 유치를 위해서 필요했던 여러 가지 조치들, 체류 비자 간소화 여러 가지 했던 것을 과감히 재검토하면서 국제 협력의 제약이라든지 폐쇄적 AI 연구 환경의 변모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나아가서 AI 인적 자원뿐만 아니라 향후의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를 위한 어떤 규범적 리더십의 장기적인 미국의 손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핵심 신흥 기술 분야에서 양자학 정보과학 기술만큼은 조금은 이 마가노믹스에 대한 그런 강제에서 조금 벗어난 기존에 했던 이런 공공 연구 투자의 기조를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인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양자과학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전임 트럼프 1기 때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를 트럼프 행정부 때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런 애착과 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경제, 안보, 기술 산업 혁신의 복합 동력으로서의 그 가치를 어느 정도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속한 개발에 따른 어떤 양자과학 기술의 파급 효과뿐만 아니라 기타 산업 혁신에 대한 동력으로서의 가치 인정하고 있고, 또 재미있는 거는 이 트럼프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국경 무역 장벽에 대한 거든지 아니면 대폭적인 그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어떤 시범의약국의 철폐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기술적 전목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굉장히 관련심 있게 보고 있고, 또 국방수거법에서도 양자 가속화 법령이 또 추가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일자리죠. 정치적으로 지금 공화당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그런 지역 주가 있는데 뉴멕시코와 일리노이, 그러니까 스윙 스테이트에 대한 하는 주인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 이 양자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핵심 테크허브 기업들 여기 거점이다. 그래서 이들을 육성하면서 여기에 대한 일자리도 어느 정도 배려하는 좀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처럼 이제 마가노믹스 하에서의 과학기술 안보 정책이 지금 이렇게 추진된다면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고 있고 향후의 한미 협력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느냐. 적을 알고 상대방을 알고 한다면 결국 우리도 이 트럼프 행정부의 효율성의 원칙이 과연 과학기술 정책이 어떻게 구현됐느냐를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협력 의지를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의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한 우리도 고려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재미있는 거는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 일간지가 이제 하나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 무차별 관세가 장기적으로는 이스라엘에 이익이 되는 방법이 있다라는 그런 글을 기고를 했는데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대미 무역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이스라엘이 제안한 여러 가지 그런 정책들에 대한 다면적인 효과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장기적인 또 단순히 거래적인 이익에 맞닿은 부분이 있다. 예를 들자면은 그 지난 두 번째 회담 때 이스라엘이 이제 현대판 어떤 중국의 실크로드에 대한 일대일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도, 중동, 유럽 경제 회랑을 이제 이스라엘을 거쳐가는 걸로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고, 이를 통해서 자국의 지정학적 가치를 극대화한 한편 또 양후 이것이 이스라엘, 사우디 아라비아에 연결하는 이런 경제 회랑이라는 것이 미국의 어떤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와 대응하는 하나의 차원임과 동시에 중동의 평화 안정과 이걸 가져감으로써 가장 중요한 안보적 전략적 이익을 대중 경쟁에 집중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한 바가 있고, 트럼프가 여기에 굉장히 기뻐하고 반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은 하나의 거래 수단이 여러 가지 어떤 전략적 가치와
접목되는 효율적인 하나의 수단인가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따라서 최근에 우리가 이제 미국이 먼저 제안했던 조선에서의 MRO 같은 거 혁명도 결국은 우리가 어떤 비교 우위가 있는 분야지만 단순한 유지 보수 운영이라는 산업 측면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것이 이제 어떤 인태 전략의 최전선에서 지정학적인 가치가 있는 곳에서 대중 견제 효과를 낼 수 있는 미국 해군 군사력 기지의 어떤 정도의 보완적 투영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우리가 최근에 하나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과학기술계는 굉장히 최첨단 기술, 선도 기술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없는 기술. 그런데 꼭 그러고만 해야 되느냐? 전 생각하는 건 최적화된 적정 기술이란 것이 우리의 레버리지를 더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 이제 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이후에 방안에 이제 올트번 오픈 AI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만났던 것이 비록 이제 뭐 KT라든지 카카오라든지 대기업도 만났지만 나아가서 이제 그 데이터 센터 서버로 특화된 AI 반도체를 개발하는 어떤 국내 스타트업 설계 기업도 만났던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큰 어떤 대규모에 대한 첨단 기술 그리고 그 분야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하나의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는 어떤 적정 기술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소규모에 대한 행위자들도 한번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위기에서 결국 어떤 피해를 본 국제협력에서 필요성이 강조되는 분야 AI 거버넌스라든지 규제라든지 공동 연구에 대한 분야는 일단 거기서 지금 많이 정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제한하는 법이라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양자 과학 기술, 특히 양자 과학 기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양자 통신 분야에서는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 양적으로는 센싱 컴퓨터 분야도 굉장히 앞서가기 때문에 미국이 사력을 다해서 경쟁하고 있는 분야인데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 최근에 이제 QDG 해가지고 퀀텀 개발 그룹이 이제 출범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의 반도체를 보면서 양자 기술에 대한 기여점을 보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반도체가 결국은 양자 작동 때문에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양자 칩이라든지 센서 통신에 대한 모듈로서 기능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우리의 전략적 가치와 강점을 가지고 거래 수단으로서 향후에 과학기술 전략을 우리가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마가노믹사의 과학기술 안보 일단 그 제목부터 굉장히 좀 섹시한데 그래도 내용이 그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양자 기술도 있고요, 뭐 에너지, 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등등해서 사실 그 굉장히 전문성 있는 그런 분석들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세 분 토론자님들께서는 한 10분 정도씩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우선 이 고승현 박사님부터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G 경영연구원의 고승현입니다. 경영연구원의 유일한 정치학 박사라 그 트럼프 시대에 갈려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때문만 갈려 나가는 것도 힘든데 없던 국내 정치까지 생겨서 두 배로 갈려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뭐 초대해 주신 국제정치학회 회장님 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특히 이제 그냥 네 가지 팩트만 말씀드리면 굉장히 슬퍼지실 건데요. LG는 CIS 국가와 큰 시장을 노리고 러시아에 공장을 많이 지어놨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에 배터리 공장이 있는데 전쟁이 나니까 우크라이나 직원들이 다 돌아가서 공장이 닫을 뻔했고요. 그리고 중국에 화학 공장이 많았고요. 이제 마지막 슬픔은 그 북미 시장 교두보로 지어진 생산지가 멕시코입니다. 굉장히 슬프시죠? 그래서 이제 국제정치학회가 한국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학회다. 이 자유무역 질서의 시대에 만들어놨던 이 패러다임이 다 깨져서 굉장히 지금 고생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 최윤정 박사님 그 읽기 시작해서 또 너무 재밌게 다 뒤까지 다 읽었고 일단 최윤정 박사님께 굉장히 감사드리는 거는 드디어 유형화가 제대로 되기 시작했구나. 이게 항상 보고서를 쓸 때 이 경제안보 개념이 너무 넓어서 쓰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래서 다행히 좀 이렇게 유형화 시도를 해주시고 나름 또 이게 설득력 있는 분류가 돼서 참 좋았는데요.
약간 높은 추상의 차원에서는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이제 코멘트를 더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술 기업 베이스가 있다 보니까 그 사업 컨설팅을 하는 연구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계속 이런 쪽으로 대화를 하는데 이게 네 가지 유형을 보니까 큰 이제 그 경제라는 큰 단위의 개념에 기술, 무역, 산업 정책이 이제 혼재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다소 혼동스러운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잘 쪼개서, 그러니까 경제를 전체적으로 더 큰 틀로 사용해 놓은 다음에 좀 다시 쪼개거나 아니면 분류를 다시 하면 굉장히 더 유용화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술 경쟁 관련해서 이제 안보 이거 말씀하실 때 뭐 이런 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다음에 무역 전쟁, 관세 전쟁과 안보, 뭐 소다자주의, 뭐 새로운 공급망 형성 이런 이제 키워드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Security in Economy 쪽에서는 이미 유형화를 굉장히 잘하셨는데 담은대로 양자 컴퓨팅이나 AI, 우주 이런 이게 사실 미래 무기랑 바로 연결이 되는 그 언급하셨듯이 이제 그 듀얼 유즈로 되어 있는 것들 이중 용도 기술이어서 근데 이것들로 좀 몰아서 딱 명확히 규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코노미 에즈 시큐리티에 나오는 그 산업 정책은 또 산업 정책들 있잖아요. 그게 이쪽으로 좀 들어와야 되지 않나? 시큐리티 인 이코노미 쪽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큐리티 포 이코노미, 그러니까 안보를 위한 경제는 그 트럼프 정부의 좀 팽창주의적 속성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확장주의적인 성격에서 뭐 북극 항로 확보라든가 해상 물류 자원 장악을 위한 어떤 뭐 그린란드, 뭐 파나마 운하 이슈 등이 있는데 이쪽으로 또 좀 몰아주시면 되게 깔끔하게 떨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코노미 그 as security는 이제 우리 계속 언급하고 있는 무역이나 관세 정책 이런 쪽으로 가면 말이 딱 떨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security for economy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봐도 요거는 근데 기업 입장에서 제일 고민되는 게 사실 요 지점이거든요. 지금 공급망이 다 깨지고 있어가지고 글로벌리 하나로 연결돼 있던 공급망이 깨지면서 지금 생산지도 옮겨야 되고 물류도 다시 라인을 다시 짜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굉장한 비용을 소모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소다자주의라서 어쨌든 별도의 각자의 공급망들을 갖게 될 거라는 걸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이 들더라도 그것들을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이쪽으로 좀 몰아주시면 좀 유형화가 굉장히 깔끔하게 더 예쁘게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읽다 보니까 이제 차 박사님 글도 재밌어서 그냥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기술 외교 경쟁 외교 영역이 어디서 발생하는가라는 것에 좀 명확한 규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기술 국제 표준 싸움이 일어난다면 이거는 여기서 외교의 장이 펼쳐지는 게 맞는데 지금 치열한 그 AI나 그 양자 컴퓨팅 이런 거는 국제 표준이라는 게 사실 존재하지가 않는 그러니까 그냥 그 기술 그 자체를 가지고서 누가 더 빨리 잘 좋은 걸 개발할 것이냐의 경쟁이라서 이거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어디서 지금 문제가 벌어지고 있냐면요. 실제 그 경영 현장에서는 지금 LG 같은 이제 배터리를 하는데 이게 전고체 배터리까지 계속 개발을 하는데 이 결국은 원재료거든요. 원재료 광물 싸움입니다. 광물 싸움이 가장 심각하고 근데 이게 이제 중국에서 원래 제일 많이 나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워진 거고 그럼 이걸 어디서 확보해 올 거냐? 이게 지금 가장 큰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AI를 위한 어떤 전력 확충이 필요한데 이제 한국 전력도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은데 미국도 사실 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근데 AI를 만들려면 결국 또 반도체가 필요하고 그 반도체도 광물을 희토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광물 확보의 영역에서 외교전이 굉장히 강하게 펼쳐질 것이다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러니까 AI를 사실 어떤 AI를 쓸까라는 거는 기업은 사실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걸 그냥 사서 쓰면 되거든요. 근데 어디서 원재료를 조달할까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래서 기술 발전을 둘러싼 어떤 치열한 외교 경쟁의 장은 결국 원재료 채굴부터 생산 물류 시장으로 쭉 연결되는 새로운 각자의 공급망 이 부분으로 좀 이렇게 차 박사님도 파고 들어가시면 굉장히 유용한 인사이트를 더 많이 만들어내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중 경쟁 얘기를 여기서 발표하실 때 많이 하셔서 하는데 지금 그 네이처 인덱스 인스티튜션 가서 이렇게 인덱 그 순서를 보시면 파리가 하버드 대학이고요. MIT, 스탠포드, 칼텍이 다 12위권 밖으로 밀려났고 다 중국 대학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건 아마 마가노믹스 말씀 잠깐 코멘트 드릴 때 아마 같이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이게 다만 딱 묶어둔 거는 노광 장비를 묶어가지고 반도체 발전을 막아놓은 건데 지금 그걸 개발할 것 같아요 중국이.
노광 장비가 어마어마한 기술이라서 사실 이게 자체 개발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반도체 만들려면 막 이 빛의 뭐 무슨 속도로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려운데 뭐 이렇게 레이저를 쏴가지고 이렇게 막 파는 거잖아요. 그 반도체 기판을. 근데 하여튼 그걸 중국이 지금 거의 다 만들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가노믹스 그 불만의 정치에 기반한 감정의 경제학 이거는 제가 차용해서 좀 쓰겠습니다. 너무 멋있는 말이어가지고 진짜 한 줄 요약이 좀 요새 표현으로 쩔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제 보호무역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익과 피해가 이제 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은 분산되고 피해는 집중되는데, 근데 이게 저희가 최근에 그 구광모 회장께 보고한 프로젝트에서 결국 이게 그 피해자가 이제 러스트벨트 지역이었는데 여기에 문화 전쟁하고 이게 중첩이 돼서 결국 트럼프의 압승을 가져왔다는 보고서를 올려드렸는데, 근데 이제 그 재밌는 부분은 이겁니다. 관세 얘기들을 계속 하시는데 관세, 그러니까 이게 뭐 미국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뭐 관세로만 유지되던 시기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때 미국이랑 지금 미국이랑 너무 달라가지고 사실 그 비교는 좀 이상한데, 이 관세 25%가 근거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연구원의 이코노미스트 경제학 박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들도 찾아야 되니까 답을, 얘네가 왜 이러는지. 근데 우리도 분야에 왜 핸드북 오브 IR 있고 뭐 핸드북 오브 폴리티컬 비헤이비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거기 경제학 분야에도 핸드북 오브 인터내셔널 트레이드가 있는데 최신판에 거기서 막 뒤져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관세,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가장 합리적으로 균형점을 맞출 수 있는 관세가 20%인가로 나오는 모델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모델의 문제는 다른 국가들이 가만히 있는 상수예요. 그러니까 변수가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판판이 트럼프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된 거는 그 이론을 믿고 들어갔는데 그게 잘 안 통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다른 국가들은 바보라는 전제가 그 모델인데 다른 국가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 마가노믹스가 이렇게 전혀 근거 없이 막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들을 사실 이제 우리 경제학자들이 찾아낸 거네요, 연구소 내에서. 왜냐하면 보고를 할 때 모르겠습니다라는 보고를 저희는 할 수는 없는 조직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분야 언급해 주셨는데 이건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한 4년 정도는 얘네가 화석 연료를 엄청 태우면서 친환경 에너지 분야가 중국한테 완전히 밀린 분야라서 미국이 그런 부분도 좀 전망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그 깜짝 놀란 거는 그 고명현 박사님 말씀하신 그 피터 틸과 이들 비롯한 저희 이제 FT 파이낸셜 타임스 명명을 따르면 테크노 리버테리아니즘을 갖춘 한 이 세력이 있는데, 페이팔 마피아. 얘가 사실 지금 정부 요직을 차지하고 있고, 근데 마가노믹스는 굉장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사실인데요. 테크노 리버테리아니즘을 가진 이들 세력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어느 정도 정책 예측이 가능하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은 그 보고서를 쓰고 있는 중이어서 아까 그 고 박사님이 그 말씀하실 때 제가 굉장히 깜짝 놀라서 식사를 잡기로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 토론을 좀 해보려고. 근데 그리고 그게 뭐지, 그 실체가?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이념이에요. 왜 이념이냐면 세계관이 있고 이상향이 있습니다. 유토피아가 있고, 그 유토피아를 온두라스의 어떤 섬에서 얘네가 지금 실제로 그걸 하고 있고요. 프로스페라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그리고 머스크도 자기 그 스페이스 X 있는 지역에 스타베이스라는 나름의 그 옛날 그 유토피안 사회주의의 무슨 공동체 같은 것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아까 미중 갈등하고 연결되는 게 묶어서는 안 된다는 걸 이제 알아요. 미국도 아는 것 같고. 그래서 뭘 하려고 하냐면 어마어마하게 규제를 풀어서 어마어마하게 정보를 효율화시켜서 그 얘네들 이 혁신가 그룹들이 질주하게 만든다. 아예 자신의 그 기술을. 뭐 그래서 경쟁 우위를 계속 갖겠다라는 취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그렇게 예측을 해가고 있는데 아마 좀 연구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예, 역시 또 그 업계에 계시다 보니까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또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역시 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우리 우병훈 교수님, 또 10분 정도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우병원이고요. 제가 사실 원래 공부하는 거는 국제정치에서 국제정치경제 국제기구 뭐 이렇게 공부를 해서 아마 회장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것 같은데 일단 감사드리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사실은 오늘 와서 그리고 그 보내주신 글 읽으면서 많이 공부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저희 그
순서에 따라서 저희 약간 관례에 따라서 이 지정 토론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제 코멘트는 주로 차정미 박사님께서 제출해 주신 트럼프 2.0 시대의 미중 기술 외교 경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배웠고요. 그 결국에는 기술 외교를 이제 미국의 대중 정책, 중국의 대미 정책 이런 시각에서 이제 양쪽의 시각에서 보여주는 글이었고요. 처음 제가 아까 차정미 박사님을 이제 쉬는 시간에 만났을 때 처음 드렸던 말씀이 어려운 작업을 맡으셔서 훌륭하게 해내셨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결국에는 지금 트럼프 정부 들어서 50일에 어떤 행태들을 보면서 앞으로를 전망하고 예측하는 일을 맡으신 것 같은데 분석하고 전망하고 예측하는 일을 맡으셨는데 사실은 패턴이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패턴이 보이지 않는 속에서 이제 글을 쓰시느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50일을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 정리를 이제 5가지의 키워드로 제가 좀 잡아내자면 뭐 첫 번째는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unpredictability, 사실은 예측 불가능성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두 번째는 아까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우방국과 적대국에 대한 비차별 이걸 뭐 좋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비차별 굉장히 평등하게 대하고 있다라는 거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트럼프 행정부의 50일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직전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거대한 파도가 밀려올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잔잔한 파도가 일었었고 잔잔한 파도가 특히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그 잔잔한 파도들이 왔다가 뭐 다시 철회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키워드는 노 차이나 중국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세에 관련한 이야기도 사실은 처음에 멕시코나 미국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이 그렇게 미국의 대외 정책, 첫 50일의 대외 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기대만큼 크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이렇게 대외 정책을 정리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트럼프 행정부 50일에서 가장 큰 업적들 뭐 이제 큰 사건들은 내부 단속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내부 단속이 기본적으로 뭐 USAID를 폐지한다든지, 그다음에 딥스테이트와의 전쟁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뭐 그 교육부를 폐지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사건들로 일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요걸 보면서 이제 차정미 박사님께서는 전략적 방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있다. 우리가 원래 기대했던 방식대로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갈 것이다. 그게 이제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민족주의, 이코노믹 내셔널리즘의 형태로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라는 생각이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경제적 민족주의를 특히 굉장히 단기적인 이익의 시각에서 추구를 하는 정책들이 많이 나타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단기적인 이익들을 추구하는 정책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서로 상충되는 정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그 퍼스트 무버로서의 역할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 특히 그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수를 먼저 두는 역할들을 하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제 논문을 정리하면서 이 조심스러움, 그 중국의 특히 대외 정책, 죄송합니다. 미국의 대외 정책, 그리고 특히 미국의 대중 정책이 왜 초반 50일이 조심스러웠나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사실 뭐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제가 어디선가 읽은 것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지금 저희가 미국 뭐 트럼프 행정부를 트럼프의 굉장히 독단적인 시각에서 보는데 거기서 조금 넓혀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의 캐비넷 안에서의 역학을 좀 보면 설명의 단초, 하나의 설명, 가능한 설명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 트럼프 행정부의 특히 경제 외교 쪽의 구성을 보면 결국에는 한 3가지 분류, 3가지 뭐 팩션,
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마가 다이하드, 굉장히 파퓰리스트적인 정책들에 기반한 마가 다이하드들이 있을 것 같고요. 여기는 뭐 엔타이 트레이드, 엔타이 이미그레이션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집단이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아마 그 박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테크노 리버테리안 쪽에 가깝지 않으나, 그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수혈된 우리 일론 머스크를 위시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사실 여기도 뭐 중국을 싫어하긴 하지만 사실은 대중국의 관점이 이 테크노 리버테리안하고 이 마가 다이하드하고는 굉장히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팩션 때문에 사실은 중국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나타나기 힘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팩션은 공화당의 원래 주류 세력인데요. 공화당의 주류 세력은 사실은 지금 캐비넷 내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사실 의회에서 의회의 다수 팩션을 공화당 내에서 장악을 하고 있는 그 공화당의 주류 세력, 사실은 여기는 굉장히 이질적인 존재들이고, 공화당의 주류 세력은 여전히 그 뭐 로우텍스 작은 정부, 하지만 자유무역, 그래서 그런 질서들을 원하는 사람들이어서 이 그 세 분파들 간의 새싸움에서 아직 적극적인 중국 정책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뭐 개인적인 추측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그러면 이 세 팩션들이 같이 공유하는 게 뭔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뭐 지금 트럼프 행정부 50일에서 제일 적극적으로 나갔던 것들, 그러니까 그 딥스테이트와의 전쟁, 요거는 세 팩션들이 다 그건 해야 돼라고 할 거거든요. 정부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것, 그 다음에 정치적인 올바름 혹은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에 대한 반발, 요것도 이제 세 팩션들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들이라서 이런 정책들을 오히려 빨리 치고 나가고, 나머지 이제 대중국 정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조율을 하고 있는 중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들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차정미 박사님께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니까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직접적인 행정명령 선언을 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거와 연관된 정책들, 직접적인 정책들,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외교 정책, 뭐 대중국 정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 과학기술 R&D의 삭감이라든지 아니면 교육부의 폐지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중국의 과학기술 안보 정책에 미칠 영향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결국에는 미국의 이러한 미국 우선 정책들의 이제 장기적인, 저희가 사실 굉장히 단기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만 생각을 하는데, 장기적으로 이제 사임미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건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사실은 공간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장기적인 그 결과에 대한 전망과 대비,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는 연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아주 차정미 박사님의 논문에 대해서 아주 다면적으로 분석을 잘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장욱 박사님, 역시 10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방연구원 이장욱입니다. 오늘 참 트럼프 이기라는 주제도 상당히 중요한 주제인데, 우리 미래 먹거리를 생각하면 지금 경제, 과학, 기술 안보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실 미래 먹거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걱정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그 기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력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과연 지금 문제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인 건지, 이 지금 윤정현 박사님 논문 분석하신 글을 보면서 우리 자체도 지금 뭘 개선을 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같이 하게 되는 그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가 여기서 수식어가 붙었다는 건,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우리가 안고 있던 문제점이 보다 확연하게 나타나게 만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고,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빨리 구할 수 있도록 드라이브를 거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윤 박사님 워낙 기술에 대한 전문가시기 때문에 다방면에 걸쳐서 지금 마가노믹스와 기술 안보에 대한 어떤 그런 다양한 그 문제 쟁점들을 정말 적절하게 그리고 아주 그 다양하게 식별을 해주셔서 사실 지금 주신 글이 단순한 어떤 우리가 연구라는 측면이 아니라 정책을 연구를 하시는 정책 이방가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트럼프 2기에 대해서 좀 이 접근을 할 때 어차피 국제정치학회에 왔으니까 뭐 이렇게 화두를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국제정치에서 중요한 어떤 그런 이슈 중에 하나가 힘의 배분 상태를 보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주제와 관련해서 기술의 배분 상태를 우리가 좀 판단해서 트럼프의 과학 기술 안보 정책을 전망할 수는 없을까?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술의 국제적인 기술 배분에 대해서 트럼프하고 그런 핵심 참모들이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게 배분 상태를 보려면 어차피 기술 발전이라고 하는 기술 발전의 시대에서는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기술 자체의 발전 속도가 아마 중요할 겁니다. 다른 하나는 기술 확산 속도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고조를 하면 2x2 매트릭스가 나오겠죠. 기술 발전 속도가 높으면서 확산 속도가 높은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 아마 이거 무한 경쟁이라고 부를 것 같습니다. 그죠? 따라오는 만큼, 추격하는 만큼 기술이 더 발전해서 나갈 테니까요. 반면에 기술 발전 속도 자체 발전 속도는 낮은데 확산의 속도가 증가했다. 라고 한다면 아마 이걸 우리가 기술 평준화라고 부르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기술 발전 속도는 높은데 확산 속도가 낮다. 확산 정도 수준이 낮다. 이건 아마 기술 양극화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 같고요. 둘 다 낮다. 그럼 기술 자체가 정체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트럼프는 지금의 상태를 양극화로 볼까요? 아니요, 지금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기술에 관한 기술 안보라는 거에서 그 안보라고 한다면 위협을 생각할 텐데 기술과 관련한 안보 위협의 인식이 과연 중장기적 아니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트럼프의 임기 내에 이게 기술이 평준화가 될 그 위험성을 느끼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추격 속도가 훨씬 더 빠를 거라고 느꼈기 때문일까요? 네. 뭐 그런 것들. 그런 관점에서 그럼 마가에 근거한 트럼프의 어떤 그 과학 기술 정책이라든지 기술 안보 정책이 그리고 있는 엔드 스테이트가 과연 어떨지를 좀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만약에 기술 양극화를 넘어서 기술 독주의 회복을 갖다가 주장하고 있다면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개의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포지티브하게 미국의 기술 자체를 확 늘려버리는 따라오지 못할 수준까지 발전시키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격차 자체가 중요하다면 기술의 통제를 엄청나게 해서 확산 속도를 확 줄여버리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그 양쪽에 대한 걸 또 병행을 할 수도 있겠죠. 완전히 극단적인 형태로 만든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미국이 생각하는 그런 기술 안보 정책이라든지 전략의 엔드 스테이트 그리고 그 상태가 우리의 국익에 맞느냐 그리고 우리의 전략적 기술 발전 전략적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좀 미리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식으로 이렇게 돼서 기술이 양극화가 된다면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건지 우리가 포지셔닝이 양극화에 유리하게 돼 있는지 평준화에 유리하게 돼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같이 고민이 되는 상황이라 윤정현 박사님 발제문을 보면서 좀 많은 좀 전략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윤정현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떤 그런 걸로 봤을 때 그 핵심 쟁점이 의외로 생태계에 들어가는 거에서 우리가 의도하는 국익에 따라서 우리가 협력 분야를 식별하고 아이템을 식별해서 기술을 협력하는 것 외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도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이런 자체적인 기술의 추격 속도를 저지하기 위해서 확산 방지라든지 기술 통제 같은데
상당한 어떤 정책적인 힘을 부여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협력을 한다. 그러니까 마치 이게 제목이 과학기술 안보인데 실질적으로 중점된 한미 간의 기술 협력 현안이 보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과학기술 보안 문제가 핵심 이슈로 떠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라는 것도 조금 많이 좀 신경이 좀 쓰이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지금 그 윤재현 박사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이런 것 중에서 특히 우리가 그런 형태 네거티브한 어떤 형태로 트럼프가 과학기술 격차를 유지하거나 확대시키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 대략적인 뭐 의견을 듣고 있으시면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폐쇄적인 에코시스템인데 우리의 아이템을 찾았는데 사실은 이 폐쇄적인 에코시스템을 유지한다는 의미 자체는 미국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에 상당히 유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폐쇄적인 에코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분업화 체계로 우리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윤재현 박사님 미리 알고 가면 그 용어를 쓰신 것 같아요. 적절한 수준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부를 가져다 줄 수는 있을 겁니다. 돈벌이는 될 거예요. 근데 국가 기술 발전 전략 측면에서 보면 이게 과연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겠는가? 만약에 이런 것 자체가 이런 폐쇄적인 에코시스템을 통해서 마치 아주 그 미국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 하위 수준의 기술에서 주어져야 되는 공급망에 있어서의 기능만 하게 된다면 사실 이거는 동맹국가의 어떤 그 미국과 미국의 파트너들의 기술 격차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그럼 이런 거를 대응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럼 투 트랙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지 어떻게 보면은 그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어떤 적정한 수준의 기술 협력과 그 다음에 우리가 보다 더 어떤 그 양극화에 있어서의 어떤 뭐랄까요 그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의 어떤 전략으로서의 기술 발전 전략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거나 아니면 그걸 별로 분리를 해서 전략적인 투 트랙으로 가야 되는지 그런 게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예, 전 이 정도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세 분 발표자 그 세 분 토론자분들께서 시간을 아주 잘 써주셔가지고요. 플로어에 혹시 이 질문이나 코멘트 하실 분 있으시면 한두 분 받겠습니다. 안 계세요? 네. 네, 그러면 바로 우리 그 발표자분들께 지금 한 3분 정도, 2분에서 3분 정도 답변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윤정 박사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제가 발표 때 조금 더 부연 설명 드리고 싶었던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신패러다임이냐?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그다음에 무작정 세계화 이 경로를 이제 벗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너무 분명해지기 때문에 신패러다임을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근데 이거에 이제 특징을 좀 몇 가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제와 안보, 시장과 정부가 굉장히 이제 긴밀하게 엮인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 안보를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그 영역이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넓다. 이거는 제가 이제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트럼프가 아까 뭐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심지어 가자지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굉장히 넓게 정부 주도로 경제 안보라는 이름 하에서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긴밀해지고 확대되고 있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굉장히 정부와 기업이 함께 뛰어서 이걸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국제사회가 같이 힘을 모아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양자, 각자 도생, 각계 격파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소다자나 아까 그런 것들이 지금 막 이제 양상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소다자는 사실은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굉장한 불확실성에
불확실성에다 또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우리 이 패러다임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어떻게 파트너십을 가지고 돌파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랬을 때 이제 아까 제가 궁극적으로는 다자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마치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브레튼 우즈에서 원래 국제무역 그 기구를 만들려다가 저희가 이제 좌초를 해서 이제 게트와 WTO 나온 거죠. 근데 그런 것처럼 뭔가 이런 관세라든지 어떤 무역의 도구뿐만이 아니고 어떤 뭐 그 개발도상국에 대한 배려, 기후 환경 노동 문제, 그런 것들이 사실 그때는 다 고려가 되었었거든요. 조금 더 포용적인 그런 시스템을 가져가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좀 AI 관련해서 좀 짧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기술도 저는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AI를 말하지만 이런 것들의 뭐 표준의 문제, 이렇게 지난번에 AI 그 액션 서밋에서도 벤스가 가서 그랬거든요. 지금 미국은 AI에서 혁신을 말하는데 유럽은 규제하고 지금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의 길을 따를 것이냐, 유럽은 망할 것이냐 정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AI에서도 물론 에너지, 광물, 뭐 양자 컴퓨팅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그런 것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외교력, 이런 것들이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또 이제 좋은 이런 말씀을 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최정미 박사님. 아, 네. 우리 고승현 박사님하고 우병원 교수님 이렇게 좋은 말씀 주셔서, 고 박사님 그 현장 얘기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그 기업에 대한 지오폴리티컬 임팩트가 얼마나 이제 현장에서 느끼신지를 알 수 있었고요. 네. 근데 저희는 뭐 정치학을 하면서 느끼는 건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저희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 뭐 중국을 보면서 지금의 추세, 약간 우병 교수님이 저보다 더 이렇게 키워드를 잘 정리해 주셨는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대중정책의 여러 가지 이게 모순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추세는 향후에 훨씬 더 디커플링의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고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중국이 기본적으로 기술 통제들을 상당 부분 성공적으로 극복해 가고 있고, 이 추세가 계속된다고 하면 미국의 경계심이나 긴장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어서 이 혁신가들이 혁신 중심의 인베스트먼트에 관심을 갖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추세에서 중국이 추격하는 거, 추월하는 거에 대한 우려와 긴장 때문에 계속 끊어낼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어서, 아마 조율된다고 하면 그 추세는 아마 디커플링 어떻게 더 잘 디커플링 할 건지, 지금 미국의 이익을 덜 훼손하면서 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그럼 중국은 어떻게 할 거냐? 중국의 과학기술의 안보 측면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더 굉장히 네거티브하게도 기본적으로 중국은 미국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중국도 추격자였을 때는 훨씬 더 교류와 오프닝에 훨씬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지금은 상당 부분 분야에서 본인이 이제 추격하거나 추월하고 가고 있는데, 이미 중국이 알고 있어요. 이게 확산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 지금의 여러 가지 규제들, 뭐 수출 통제법부터 해서 뭐 핵심 광물들 이렇게 통제하는 것들부터 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테크놀로지컬 엣지를 보호해야 된다는 인식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고요. 최근에 뭐 나오는 얘기들 보면 인도에 본인들이 공장에 투자했던 것도 후회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본인의 기술이 우월해지면 우월해질수록 미국식 방식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핵심 광물을 포함해서 기술 이전에 대한 통제를 포함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본인들이 기술이 다른 국가들에 이전되지 않도록 할 것이냐는 걸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서, 상당 부분 미국과 중국이 기술의 격차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전략적 방향도 굉장히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지오폴리티컬 임팩트는 더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제 그런 장기적 대응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뭐 다들 뭐 테크놀로지가 우리 기술 투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우리 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더 상세하게 세밀하게 디리스킹의 방법들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아까 뭐 광물 공급망 문제도 있고, 그리고 미국이 상당 부분 이제 중국의 기술이 그러니까 중국의 기술과의 디커플링을 위해서 조치해갈 것들이 굉장히 상당 부분 구체화될 텐데, 그러한 구체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한국이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디리스킹, 뭐 단순히 중국으로부터 디리스킹이 아니고 이런 지오폴리티컬
텐션 속에서 어떤 위험들이 존재하는지를 조금 더 상세하게 볼 필요가 있고, 단순히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부터 중국이 갖고 있는 경제와 기술 안보적 측면에서 추세들을 보고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그 이재욱 박사님 되게 재미있는 말씀하셨는데, 기술 발전 속도와 확산의 속도가 굉장히 앞으로 더 어떻게 보면, 물론 기술만 보면 확산의 속도가 더 높을 수 있는데, 지금 미중 양국의 패권 경제랑 강대국 간의 전략적 방향으로 보면 확산을 늦추려고 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서,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이제 모든 것들이 양극화하는, 바이폴라리티는 결국은 역량에서의 바이폴라리티가 생길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볼 건지는 한국 같은 입장에서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윤정현 박사님. 예, 유용한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과연 이장욱 박사님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플랜을 가져가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제가 언급했던 어떤 최적화된 적정 기술에 대한 포커스가 어떻게 보면은 하위 단계에서의 좀 더 그런 기술에 머무르는 그런 위험성 낮지 않겠냐. 저도 이제 거기에 동의하고요. 다만 말씀드렸던 이 이야기를 제가 언급했던 이유는 그동안에서의 최첨단 기술, 선도 기술, 어떤 우리가 우위에 갈 수 있는 그런 거기에다 저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추면서 계속적으로 그쪽에다가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또 다른 비교 우위에 대한 가치를 많이 놓쳤던 것 같다. 근데 오히려 이번 기회에 그런 것이 몇 가지 일깨워졌던 하나의 그 의미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고, 펜은 여러 개 갖고 있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오히려 이제 제가 어떻게 우리 어떤 장기적 플랜을 가져가야 되냐 그 질문에 당연히 제가 지금 바로 대답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제가 했던 발표문의 결론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서 스스로 하나의 반성을 했던 건 무엇이냐면은 트럼프가 제시한 문제지의 어떤 빈칸 채우기 정도에 불과한 대안이었다. 제가 제시한 거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는 좀 약할 것 같다. 이스라엘이 그럼 트럼프를 감동시켰던 건 무엇이었을까? 줬던 문제지에 답을 쓴 게 아니라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지에 대한 주관식 문제를 던져주고 그걸 답을 얘기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자신의 잠재적 가치를 굉장히 극대화했다. 그리고 거기에는 대전략에 대한 판을 키워서 이것을 보여줬다는 것이고, 큰 그림을 하나에 보였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우리의 지정학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 그리고 우리의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면적인 하나의 그런 기술 요체적 가치들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를 우리 스스로가 좀 더 발굴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이른바 그 경제와 기술과 지정학이 교차하고 있는 기술 지정학적 관점에서의 복합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슈를 제기하고 거기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제시하는 큰 그림을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장시간 그 트럼프 시대의 경제와 또 과학기술 안보에 대해서 발표와 또 토론을 해봤는데요. 사실 저도 많이 궁금했던 내용들인데 오늘 여기 와서 정말 많은 좋은 내용들을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강의했던 내용이긴 한데 사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딥시크 사태를 보면서 과연 디커플링의 최종 그 결과가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 의도대로 뭐 지금은 당장은 중국이 좀 이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많이 아프긴 하지만 과연 중국이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봐서 또 미국에게 국익이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경제뿐만 아니라 이게 통화 정책, 그러니까 그 기축 통화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이 이 독자적인 생태계, 경제 생태계, 기술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러시아가 뭐 에너지 자원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데 이 두 나라가 지금 이미 통화 동맹 비슷하게 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인도까지 만약에 가세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현재 60% 미하로 내려가 있는 달러의 사용량이 이제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중국의 생태계에 참여하고 싶은 다른 많은 미국이 끼워주지 않는 많은 나라들이, 근데 사실은 대부분 그런 나라들이 인구 대국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생태계가
또 우리가 신자유주의를 시작하고 지금 이제 신자유주의를 폐기하려고 하는데 한 3, 40년 걸렸는데 또 다른 3, 40년 후에는 또 어떤 국제 질서가 펼쳐질 수 있을지 이러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발표해 주신 세 분 그리고 토론해 주신 세 분 덕분에 많은 해답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감사하고 또 이런 자리에서 또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